모든 대규모 전쟁은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술을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기관총이 있었죠. 이 무기는 넓은 들판에서의 보병 돌격을 집단 자살행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항공모함이 등장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전함이 더 이상 해전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아니게 만든 것이죠. 냉전 시대에는 핵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무기는 강대국들 사이의 전면전을 승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 나름의 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일 무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수천 개씩 대량 생산되는 무기 전체 범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가 며칠 만에 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쟁을 지금은 4년 넘게 싸우고 있는 전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첫 번째 병사들이 국경을 넘자마자 사실상 승리 퍼레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서방 정보기관의 평가는 키이우가 며칠, 길어야 몇 주 만에 함락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최신 무기나 고강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맹국들이 여유있게 내줄 수 있는 구형 장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장비들 중 상당수는 이미 퇴역이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0년 된 장갑차, 퇴역한 포병 장비, 그리고 새 모델로 대체되고 있던 전투기들을 받았습니다. 나토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것이라도 우크라이나는 관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원이든 괜찮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4년 후 그 똑같은 나라가 이제는 나토 군대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동맹국 정부에 전장 기술을 공급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무기를 자신들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지 배우고 싶어하는 서방 방산업체 임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세계 최고의 드론전 실험실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누구보다 심지어 자국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무기 개발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부는 거의 모든 전통적인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포병, 전차, 항공기, 수락미사일, 그리고 병력 규모까지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기존 무기 체계에서 러시아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없었고 서방에서 받은 무기조차도 느리게 제한된 수량으로 그리고 종종 정치적인 조건이 붙어서 도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처음 2년 동안 받은 장거리 무기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령지에서 제한적인 공격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것은 풍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과 IT 아웃소싱 산업에서 성장한 스타트업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전장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병사들을 죽게 만드는지에 대해 가혹하고 끊임없는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곧 교리가 되었습니다. 드론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드론은 저렴했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러시아만큼의 대규모 산업 기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물결은 전쟁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형 상업용 쿼드콥터, 정찰용으로 재활용되었다가 이후 공격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드론 군대라고 부르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드론을 구매하고 운용 인력을 훈련하고 그리고 대규모로 부대에 1인칭 시점 드론을 배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은 결혼식이나 부동산 광고 촬영용으로 설계된 민간용 드론에 폭발물을 장착해 몇백 달러만으로도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정밀 무기로 바꿨습니다. 그것들은 조악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전쟁 3년차가 되자 FPV 드론 공격이 러시아 장갑차 파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우크라이나의 한 추산에 따르면 드론이 러시아 전장 사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수치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드론이 전장에서 지배적인 무기가 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 된 생산 모델은 드론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타트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수백 개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활용했고 일부는 차고나 개조된 작업장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의 수뿐만 아니라 규모와 속도도 중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체와 탑재 장비를 수년이 아니라 몇 주 단위로 반복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는 전선에 있는 군인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배치가 전선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둔산화는 방어적인 강점으로도 작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위시설을 공격할 수 있고 실제로 공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단일 공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론 전쟁은 또한 전선 자체가 전통적인 참호전보다는 포화된 살상구역처럼 작동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전선이 정찰 드론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되고
FPV-팀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의 모든 것을 타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돌파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선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첫 물결이 효과를 입증한 뒤 얼마나 빠르게 기술 수준이 높아졌는지는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폭발물을 실은 쿼드콥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긴 사거리와 더 무거운 탑재량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일회용 공격 시스템인 FP 시리즈와 같은 전용 공격 드론 계열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국내에서 설계된 탄약들이었으며, 우크라이나가 기존 미사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연료 저장소, 탄약고 같은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공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브로비와 같은 시스템도 배치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드론의 하이브리드인 브로비는 포탄과 무인 항공기의 경계를 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거리와 단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얼마나 많은 소를 공중에 띄울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겉보기에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초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흑해함대는 여전히 순양함,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봉쇄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답은 마구라 무인 수상정 시리즈였습니다. 빠르고 낮은 실루엣을 가진 드론보트로 폭약을 가득 실었으며 원격으로 조종되고 대량으로 잃어도 상관없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보트들은 2022년에는 터무니없게 들렸을 일을 해냈습니다. 실제 군함을 보유한 함대를 흑해 서부 대부분에서 후퇴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때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자유롭게 순찰하던 러시아 선박들은 드론보트의 사정거리 밖인 더 동쪽의 항구에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물 가격의 일부에 불과한 무인보트에 코르벳이나 상륙함을 잃는 것은 러시아 해군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상 해군이 없는 나라가 지역 해양 강국에게 자국 해안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해군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개념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드론보트의 변형이 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무인 선박을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이 보트들을 찾아내 격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차단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발전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해군 항공대가 무인보트를 더 이상 쉽고 위험 없는 표적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인 선박은 단순한 성가신 존재에서 진정한 접근 거부 위협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지휘관들은 유인 항공기를 흑해 상공에 보내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러시아 본토 상공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드론이 러시아군 지휘부가 이전에는 손댈 수 없다고 여겼던 목표물들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수백, 결국 1000km가 훨씬 넘는 거리의 정유시설, 레이더시설, 공군 기지 등을 타격했습니다.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만으로도 러시아의 연료 수출과 자국 군대에 대한 보급 능력에 눈에 띄는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유인 항공기 한 대도 러시아 영공을 넘기지 않고도 가할 수 있는 압박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여러 시점에서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약 40%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나중에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대담한 단일 공격 중 하나인 스파이더 웹 작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부는 개조된 트럭에 공격용 드론을 숨겨 러시아 영토 깊숙이 밀반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여러 전략 폭격기 기지를 향해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항공기 전력 중 상당 부분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교체하는 데 수년과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것이지만 우크라이나는 폭격기에 비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무기를 사용해 이들을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드론 전쟁이 더 이상 단순한 전선 전술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적의 후방 지역까지 도달해 기존의 우크라이나 전력으로는 결코 줄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2025년까지 우크라이나는 같은 방식을 지상에도 적용했습니다. 무장하거나 물자를 운반하는 로봇, 즉 무인 지상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이 무인 차량들은 전선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부상병을 후송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전투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차량에 태우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현재 단계에서 전장의 중심은 다시 한 번 더 자율적이고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표적 지정과 항법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의 전자전이 점점 더 잘 방해하고 있는 무선 통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광섬유로 유도되는 드론은 조종사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드론들은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드론이 너무 흔해져서 전선에는 격추된 기체에서 풀려 나온 광석유 케이블과 금세 널려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광 케이블 가격이 갑작스러운 수요로 급등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결국 반대편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한 공격 드론을 투입하며 대응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란에서 설계된 샤히드 계열 드론으로 라이선스하에 제작되어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밤마다 집중적으로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요격 미사일은 주로 서방에서 지원받은 것이었고 수량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저렴한 요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기존 방공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샤이드 드론을 추적해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썬레이와 같은 시스템도 배치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드론과 저고도 표적을 단 한 발의 탄약도 소모하지 않고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같은 비용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이야기에서 외부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서방 군대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해결해온 바로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대량 생산된 드론을 막으면서 동시에 방공 예산을 거덜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선 소식과 글로벌 지정학 뉴스를 모두 받아보시려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4년도 채 안 돼요. 우크라이나는 거의 무에서 시작해 자국의 공격용 드론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무인보트를 이용해 지역 해공 강국을 자국 연안에서 몰아냈습니다. 적진 깊숙한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시스템을 개발했고 전 세계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비용 효율적인 대드론 방어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로봇 기술도 전장에 일상적으로 활용될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각각의 발전만으로도 전시에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단일 무기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설명해줍니다. 상대보다 인력과 산업 기반이 훨씬 열세인 나라가 어떻게 거의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수년간 전투를 이어갈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드론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보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갖추지 못한 모든 것, 심지어 병력까지도 대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이어집니다. 전쟁의 대부분 기간 동안 군사 지식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네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신병들을 훈련시켰고 이 훈련은 주로 영국, 폴란드 등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병사들에게 전통적인 보병 전술과 제병 협동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병사들 중 상당수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 흐름은 일방통행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방의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나토 훈련장에서 효과적이었던 전술이 러시아의 드론 정찰과 포병 대응 속도 앞에서는 오히려 목숨을 잃게 만든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실제 전선에서 얻은 교훈을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군인을 위한 새로운 훈련 시설을 열었을 때 자국 국방장관은 교훈의 흐름이 양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장 경험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주목할 만한 인정이지만 훈련을 받으러 오는 군인들의 국가가 중요한 측면에서 도안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쪽이 되었습니다. 동맹은 또한 우크라이나 합동 분석 훈련 및 교육센터, 즉 JATEC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제 전장 교훈을 받아들여 동맹 전체가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는 방식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이제 테스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토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이 매일 전선에서 직면하는 수준의 드론 포화를 버텨낼 수 있는지를, 우크라이나는 자국 교관들을 독일군 학교에 파견해 자국 군인들이 배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자체 드론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드론 전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몇몇 개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나토 회원국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양상으로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현대전에 대해 그들 중 누구도 직접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배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등한 능력을 가진 적과 이 정도의 강도로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내내 동맹국들에게 스스로는 충분히 빠르게 생산할 수 없는 무기, 탄약, 그리고 방공 시스템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나토 군사위원회의 의장은 바로 그 나라를 안보 역량의 순수 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칭찬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보다 폭넓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조종사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최전방 부대들은 평시 훈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술에 대한 관심과 같은 궤적을 따라왔으며
특정한 이유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이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직접 요격하는 데 관여하게 되었을 때 미국과 동맹군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수년간 해결해온 바로 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값싸고 소모성인 드론 대량 공격에 맞서면서 전혀 다른 유형의 위협에 대비해 제작된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낭비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은 우크라이나의 저비용 요격 드론과 매일 밤 샤이드 드론 공격을 막아내며 쌓아온 방공킴의 운용 노하우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자국의 기술과 자문단이 현재 그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만큼 대규모로 존재하지 않았던 드론 대응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대규모 드론 협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협력에서 우크라이나는 실전에서 검증된 드론 기술과 제조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 대가로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다른 종류의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소형 드론 전문성이 미국 방위산업이 비슷한 비용으로 내놓은 것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위 조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과는 눈에 띄게 반대되는 현상으로 보통은 전시경제를 가진 소규모 국가가 더 큰 동맹국에게 그들의 체계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더 크고 부유한 나토 회원국들이 여전히 폭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만들어낸 것에 접근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계약은 완성된 우크라이나산 하드웨어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 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설계된 드론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이 자국의 전선에 공급하는 데 더 많은 생산 능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선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어느 한 공장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드론을 생산하는 시설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생산분이 통째로 파괴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파트너 국가에게 완제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즉 설계 문서, 품질 관리 절차,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시스템을 만든 우크라이나 팀들과의 직접적인 협력 관계까지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완제품 무기 수출이 제한적인 이유는 해외 판매보다 자국의 전쟁 노력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산 이전 모델은 키이우가 자국 군인들이 전선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을 빼앗지 않고도 기술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점들을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자급자족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위협,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서방에서 제공하는 방공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같은 시스템을 대체할 국내 장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점은 관계의 균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 모든 것이 필요하고 감사 인사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나라로 들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년간의 고되고 잔혹한 전투를 거치면서 여전히 첨단 서방 무기가 필요하지만 점점 더 그 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동맹의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전략적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원조를 요청하는 데서 벗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든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 및 산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일 무기 체계도 단일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2022년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고 그 이후 매년 의도적으로 더욱 정교해진 결정이었습니다. 드론을 보조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총 대 총, 탱크 대 탱크, 병사 대 병사로 맞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핵심으로 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한 함대를 자기 영해 밖으로 몰아낸 해상 드론 작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정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전략 폭격기 기지를 단일한 협동작전으로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드론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정은 현대 공군력을 가장 주도해온 미국이 현재 연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키이우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는 대드론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장에서 축적된 충분한 지식을 만들어냈고 나토는 언젠가 총성이 멎더라도 그 지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예 하나의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드론을 도입해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가 현대 군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 세계의 통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매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접근 방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면밀히 지켜보는 모든 군대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궁에 있는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조차도 그가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전 세계 소식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